지금 전 세계 해군 전략가들이 한반도를 주시하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타격 체계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방향으로 급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량이 아닙니다. 주변국들이 수조원을 들여 건설한 항모전단과 방공구축함들을 단 한 발의 타격으로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야말로 섬뜩하고도 명확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최근 미 해군 전문지 네이빌 뉴스와 유럽의 군사 매체들은 한국의 새로운 결정에 대해 한국이 비대칭 전력의 새로운 기준점을 세우고 있다며 긴급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웨이보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기술적 도약이 자신들의 A2AD인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치명적인 구멍을 낼 수 있음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해성미사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한국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속도가 가져오는 전장의 판도 변화입니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성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다소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개량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 세미나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가고 있던 아움속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마하오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방향을 180도 튼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군 수뇌부가 현재의 안보 환경을 얼마나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주변의 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방공망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중국의 05형 구축함, 일본의 이지스함, 그리고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까지 이들은 모두 최신형 에이사 레이더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전에서 에이사 레이더의 등장은 기존의 아음속 미사일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의 회전식 레이더와 달리 수천 개의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쏘는 에이사 레이더는 360도 전 방향을 갱신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아무리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날아오는 물체는 결국 이 촘촘한 감시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역시 아음속 대함 미사일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으며 오직 극초음속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미사일을 쏴도 적 함정 근처에도 못 가고 격추된다면 그것은 국방 예산의 낭비이자 안보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판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적이 탐지하더라도 요격할 시간을 주지 않는 압도적인 속도, 바로 극초음속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서방의 방공망을 뚫어내는 것을 목격하며 얻은 실전적 교훈이자 날로 거대해지는 중국 해군력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하육 시속 약 7,30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강철의 비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탐지되는 순간 이미 함교가 박살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공포의 억제력입니다.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이러한 과감한 결단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해상 전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차세대 미사일 프로젝트인 스트라투스를 통해 뒤늦게 극초음속 대열에 합류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실전 배치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그 어떤 거대 함정도 한반도 영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인 접근 거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사일의 스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치명적인 기술을 선택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무서운 실행력, 바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이 꿈의 기술을 실현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여러 소식을 전해드리면 많은 분이 반신반의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묵묵히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바로 하이코어 프로젝트의 대성공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충남 태안의 안흥 시험장에서 쏘아 올려진 시험 발사체는
고도 20km 상공에서 마하 6, 즉 음속의 6배라는 경이적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설계 목표였던 마하 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 성공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극소수 군사 강국만이 독점하던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설계치 이상의 성능으로 완벽하게 확보했다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기술적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유럽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미사일 명가인 프랑스의 MBDA와 영국은 스트라투스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이들은 스텔스 아음속 버전과 극초음속 버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난이도와 비용 문제로 인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확보한 하이코어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대함, 함대함, 잠대함은 물론 공대지까지 파생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 유주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약 2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 고가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현대전은 결국 돈과의 싸움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타격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바로 이 경제성까지 잡은 명품 무기 체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미사일 특유의 기술적 난제는 남아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마하 6으로 날 수 있지만 공기 밀도가 높은 해수면 근처인 종말 단계로 내려오면 엄청난 마찰열과 공기 저항으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열장벽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해법을 찾았습니다. 고고도에서는 스크램제트로 순항하다가 목표물 타격 직전에는 고체 로켓을 점화해 다시 한번 가속하거나 아니면 아예 예측 불가능한 기동으로 적함의 CIWS를 무력화시키는 하이브리드 비행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탄두를 굳이 달지 않아도 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와 들이받는 운동에너지 그 자체만으로도 수만 통급 항공모함의 허리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위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2030년대 후반이 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전력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와 필리핀 등에서 호평받으며 수출 효자 노르스라는 해성 미사일이 미국의 하푼이나 프랑스의 엑조세와 경쟁하는 수준이었다면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은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해성 미사일의 엔진을 국산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시장을 장악하는 동시에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 개발과 전략적 선택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평온한 일상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최신 함정을 찍어내며 무력 시위를 할 때 우리는 그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비수를 품는 것입니다. 수조 원짜리 항모전단이 우리의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발에 수장될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평화 유지 수단입니다. 30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며 로켓 엔진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의 땀방울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외세도 한반도의 운명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우리 기술로 만든 자주국방의 자존심이자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30일 콜롬비아 해성 추가 영상입니다. 유도무기관의 명령에 맞춰 콜롬비아 해군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곧 표적의 명중한 미사일은 거대한 선박 하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는데요. 2023년 미-중남미 해군연합훈련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대한미사일 해성이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미국 등 다수의 나라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하푼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룡전술 함대지 유도탄으로 개량되기도 하는 등 우리 해군의 주요 무장체계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의 위력을 직접 확인했던 콜롬비아가 자국의 신형 함정에 또 한 번 한국산 무장 탑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조선소와 협력하여 건조하는 호위함에 한국산 유도무기 체계를 추가하려 하는데 이미 성능 검증이 끝난 해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인데요.
2005년부터 양산체제를 구축한 해성대함 미사일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함 미사일로서 개발 당시 한국은 약 1조 원의 외화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비록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하품보다 비싸지만 외산 무기를 도입하는 행정 절차를 없애고 생산 배치 비용이 내수로 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해성이 콜롬비아로 추가 수출된다면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도 하락할 것이며 경제적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으니 한국은 우리 해군의 전투력 증가와 방산 수출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해성의 콜롬비아 추가 수출을 앞두고 과거 콜롬비아 해군에서 해성이 불발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불발 사례를 가진 무기 체계가 다시 수출된다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해성 미사일은 정말로 문제가 많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사일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졌던 해성대함 미사일의 오해를 분석하고 콜롬비아가 해성을 추가로 더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주력대함 미사일 해성은 필리핀이 중국산 유조선을 단번에 박살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독 발사 실패 문제나 신뢰성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무기체계이기도 한데요. 해성 미사일은 몇 차례의 발사 실패로 인해 여러 언론에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들은 이미 조사 결과 해성의 성능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해성의 성능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에 발생했던 불발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에 있었던 해군 3함대 훈련에서 정상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비행 35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는데요. 당시 관련 소식이 9월에 전해지면서 군 당국이 해성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일종의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절대로 해성의 성능이 뒤떨어지거나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성은 발사 직후 일정 시간 동안 적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면 민간이나 아군의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바다로 추락하는 일종의 자폭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만약 표적을 탐지하지 못한 미사일이 아군 지역에 떨어진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탐지 불가 시 피해 위험이 적은 바다로 향하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이때 자폭까지 걸리는 시간 세팅을 훈련 참가 인원이 실수로 35초에 맞추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즉, 사용자의 훈련 숙달과 집중도 문제였을 뿐 미사일의 성능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인데 우리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의 소프트웨어에 시간 장입 실수를 거를 수 있는 설정을 추가함으로써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해성의 불발 사태는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해성의 성능 논란을 불러왔던 국가는 다름 아닌 콜롬비아인데요. 지금 추가로 해성 미사일을 군함에 탑재하려는 콜롬비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콜롬비아는 일찍부터 해성 미사일을 도입하여 자국군의 무장 체계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훈련 과정에서 해성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수출의 적신호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조사 결과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미사일의 설정을 한국처럼 북반구로 설정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의 일부는 남방호에 걸쳐 있는 등 한국에서의 사용과는 다르게 미사일을 설정하고 운용했어야 하지만 운용자의 실수로 인해 이러한 작전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입니다. 이처럼 해성의 불발 사태는 미사일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운용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병사들의 훈련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정확한 문제 원인이 파악되기 전에 과도할 정도로 해성의 신뢰도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 측에서 네덜란드 조선소가 제작한 군함의 해성을 탑재한다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자국의 국영 조선소가 네덜란드의 다멘 조선소와 협력하여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산업체는 다멘 조선소와 해성 미사일 탑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성 이외에도 콜롬비아가 개최한 방산 전시회에서 청상어, 경어뢰 등을 선보인 바 있어 한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가 콜롬비아로 수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성은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어 콜롬비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해성은 최대 사거리가 180km 이상으로 대한미사일의 대표 주자인 하푼보다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푼 미사일은 공대함, 함대함, 잠대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데 공중에서 투사하는 AGM-84D는 약 22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성과 동일한 방식 함대함 버전은 140km에 불과합니다. 하푼과 함께 대한미사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액조세 미사일도 블록 3 단계에만 180km의 사거리를 달성하였을 뿐 블록 1과 블록 2는 해성보다 짧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해성의 사거리는 자유진영이 보유한 대한미사일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는 의미인데요. 타격수단의 사거리가 우수하다는 것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아군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아군을 향한 적의 공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어 전투의 승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성은 미사일의 엔진을 조금만 개량하면 180km의 사거리를 250km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 콜롬비아 측에서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해성은 탄두 중량이 250kg대로 아음속 대한미사일 중에서는 매우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장약을 탑재하고 있어 훨씬 강한 폭발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 하푼이 221kg, 액조세가 165kg 등인 것과 비교하면 250kg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해성이 더욱 강한 위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250kg의 탄두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재 배수량 12,000톤급의 슬라바급 순양함을 격침시킨 R-360 넵튠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50kg 수준이었으니 250kg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해성은 사실상 항공모함 정도를 제외하면 격침하지 못할 군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플라이트 3를 기준으로 9,800톤의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으며 주말트급 구축함은 16,000톤의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차기 주력 구축함인 055형 구축함은 추정 만재 배수량이 13,000톤이니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최정상급 군사강국들의 주력 함정도 1만 톤 내외의 배수량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50kg의 탄두 중량을 가진 대한미사일조차 1만 톤 이상의 체급을 지닌 적 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상황에서 250kg대의 탄두 중량을 가진 해성은 적이 어떤 함정을 끌고 오더라도 모조리 박살 낼 수 있는 위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해성은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아군의 함정과 섬들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해수면 5m 이하 정도의 높이에서 스치듯이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을 통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췄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전천후 대함 미사일입니다. 최근에는 해전의 양상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공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반대로 공격 측에서는 이를 뚫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데 시스키밍 기동까지 갖춘 해성은 실전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한국산 해성의 비중을 더욱 늘리면 늘릴수록 한국의 미사일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으로부터 해성을 도입한 나라들의 주된 적은 중국입니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일대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과 해상 민병대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미국, 한국, 프랑스 등의 도움을 받아 아예 중남미 해군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유조선 격침을 통해 해성을 주목받게 만든 필리핀도 역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력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데요. 콜롬비아를 비롯한 다수의 나라가 해성을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유사한 안보 환경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얼마든지 해성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에서 중국은 아예 우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파키스탄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군사 분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인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 남중국해, 태평양 등에서 중국 해군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으며 태평양 근처에 위치한 대다수의 나라들은 중국 해군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해성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콜롬비아 해군 함정에 해성을 추가함과 동시에 더 많은 국가들이 해성 대한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성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발호를 저지하고 인도태평양 일대의 평화를 유지하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